그다음에 세관에서 마약을 이제 압수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 압수한 마약을 다 폐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규정상. 도대체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얼마만큼 압수했으며 그 압수한 마약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유시민이 사실 자신이 대권 욕심이 있어서 서초동 촛불 집회 그 키운 거고 조국을 이용한 거다. 유시민 저 나쁜 놈이야 저. 김건희가 한 말이죠. 네. 그리고 유시민 그 자주 그냥 정의로운 척 청빈한 척 하는데 유시민은 굉장한 부자예요. 우와, 그리고 좋다. 이거는 좀 전달하기가 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노무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아주 서운하게 돌아가셨죠. 마치 이제 본인만 알고 있는 정보인 것처럼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문맥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아무튼 좀 뭐 맞춤법도 좀 안 맞고 뭐 비문이긴 합니다만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작가님 이거 좀 너무 예민한 걸 다루는 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들인데 네. 뭘 알려주는 정보냐 하면 네. 김건희 씨가 굉장히 사악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동시에 사악해요. 왜 그렇죠? 이거 되게 어려운 조합이거든. 어디서 사악한데 어리석 예. 이거 어려워요. 예, 사악한 사악 똑똑하고 사악한 경우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그렇죠.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대표적으로. 아 그래요? 머리가 좋고 사악하면 네. 되게 그 나쁜 짓을 크게 해요. 뭐 그거는 뭐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어리석고 사악한 경우에는 크게 나쁜 짓은 못 해. 그냥 조금씩 해먹는 거야. 너무 게. 자주 해먹는 것 같아. 그렇지. 네. 조금씩 해먹으니까 자주 해먹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의 남편 되는 분은 사악하지 않아. 그냥 어리석어. 그래서 어리석은 그냥 어리석은 남자와 사악하고 어리석은 여자가 커플이 되잖아. 그럼 누가 누구를 지배할 것 같아요? 사악한. 그렇죠. 사악하고 어리석은 쪽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리석지만 포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이죠. 포악함은 어리석음의 직접적인 징후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징후구나. 예, 그거는 그 포악한 것은 사악하지 않아도 포악할 수 있어요. 좋은 표현이다. 사악하다는 거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렇죠. 나쁜 욕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카톡 하나로 김건희 여사는 참으로 갖기 어려운 조합, 사악하고 어리석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대목이 사악하고 어느 대목이 어리석은 겁니까? 우선 이제 이게 지금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정치를 안 한다는 거는 이 카톡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다 널리 인정받고 있던 거예요. 네. 제가 정치를 안 한다는 네. 거예요.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는 네. 거. 근데 이때까지도 대권욕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리석은 건데 이거는 이런 주장을 계속한 극우 유튜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굉장한 부자예요. 이것도 이제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를 무대로 활약하는 극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댓글팀 이런 데들이 네. 그런 데들이 제가 그 반포동에 그 아리팍 줄여서 아리팍이라고 아크로리버 파크라고 네. 지금 원베일리 생기기 전까지는 네. 비싼데. 반포에 제일 비싼 아파트였다고 네. 그러잖아요. 거기 산다고 계속 퍼뜨리고 다녀요. 아니 거기 살면 안 돼요? 부자면 아니 안 그러니까 돼요? 살면 되는 살아도 되는데 안 사니까. 일산 사시잖아요. 그렇게 비싼 집에 사는 놈이 그 무슨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이렇게 위선자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작가님 이게 굉장히 좀 결례되는 질문인데 네. 제가 이제 뭐 매불쇼도 하고 더 라이브도 하고 하면서 정치인들 평론가들 만나잖아요. 거기 사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아리팍에? 그 책 팔아서 거기 못 살아요. 거기 살려면 다른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라야 거기 사는 거지. 거기 아니. 글 써서 책 팔아갖고는 거기 그 집 못 사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예, 그 사실 아니라고 제가 이미 수차례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것도 계속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있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아주 서운하게 돌아가셨죠. 이것도 이건 뭐야?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고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유시민도 입 닥치고 도망갔다는 유튜브를
그 주장을 하는 극우 유튜브 방송이 또 있었어. 그러니까 다 보면 그래요. 이제 그 내용들인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악하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네네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그렇죠. 왜 이러겠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합리화, 위해서, 스스로 합리화. 네. 그렇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는 거짓말로. 거짓말로 그럴 수 있겠다. 이간질. 이간질하고 이런 건 동기가 사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믿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오마이뉴스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 이런 게 나왔다고 이거 막 그 카톡 공개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제가 논평 안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냈는데 네. 라고 반응한 것처럼 기사 말미에 넣었어. 근데 그 앞에 그걸 뺐더라고. 말 같지 않은 그거를요? 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차마 그걸 쓸 수가 쓸 수가 없었구나. 없었는지 앞부분을 뺐더라고. 오마이뉴스 데스킹은 좋네. 매부쇼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없이. 이게 유튜브 저널리즘의 폐해입니다. 이 분석 좋다. 네, 이거는 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 아리팍 얘기는 진짜 제가 그 쇼츠에 그 얘기 한 게 한 300 몇십만 회 재생된 쇼츠가 있어요. 그게 제가 거기 안 산다는 거 1분짜리 쇼츠가. 안 산다는 게. 네, 저는 그때 뭐 극우 미디어에서 제가 사는 빌라에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자기들 기사 내고 그랬어요. 그 등기등본은 다 떼보고 제 처 명의로 돼 있는 집인데 제가 거기 살거든요. 근데 거기 한강변에 산책 갈 때 아리팍 앞으로 지나다녀요. 아리팍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작가님이 돈 많이 벌고. 책 팔아가지고는 아리팍 아파트 못 삽니다. 근데 명의가 그 사모님 명의로 돼 네, 있을까? 제 집은 제 아내 명의로 돼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크게 다르잖아. 우리 작가님 명의는 하나도 없어요? 제 명의로 이제 재산. 예금도 좀 있고요. 예금. 예,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정치 은퇴할 때까지 그 예금이라는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넣었다 뺐다는 파킹 통장만 있었지. 진짜요? 적금이나 뭐 정기 예금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네. 예, 근데 이제 10년 전부터 저도 노후 대책을 세우자 이래서 저축도 좀씩 하고 네. 그 집도 장만했고 책 100만 부 팔리면 아리팍 사요? 100만 부로도 못 사요. 안 돼요? 비싼 곳이구나. 그래요? 야, 이게 쉽지가 않은 곳이야 그래요? 그거. 예, 200만 부 팔아야 그 집한테 사요. 200만 부. 그 집 이름은 입에 올리기 어려운 집이야. 200만 부 팔아서 그 집 사드리고 싶다 진짜. 네,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은 200만 부씩이나 팔릴 가치가 없는 책이에요. 근데 20만 부 정도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만. 야, 그 와중에 욕심내네. 간절한 눈빛. 야, 그 와중에 욕심은 내. 20만 부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요새 그 작가님하고 같이 방송 안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또 터졌거든요. 굉장히 의아하고 심각하고 괴상한 일들이 많이 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다 하지는 못해요. 예. 너무 기괴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나온 것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맞아. 와, 이 두 개는 너무 심각해요. 이게 그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의혹이 맞아 할 정도거든요. 혹시 그 작가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언론이 지금 잘 다루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문명에서 야만으로 퇴각하는 게 순식간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보통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렇게 누리다 보면 역사책이나 사극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영원히 끝난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맞아요. 그 수준으로 가는 게 순식간이에요. 그런 이게 것 같아요. 전 100%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래. 그러니까 요즘. 조선왕조 보면 왕 잘못 뽑아갖고 나라가 거의 망조가 들잖아요. 왕을 뽑은 게 아니고 그냥 됐죠. 네, 아무튼 네. 그 뭐 1, 20년 집권해서 그렇게 가거든. 네. 근데 지금 한 2년 만에 이렇게 가잖아. 네. 순식간에 나라가. 아, 이거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뒤로 돌아가는 거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선 시대 조선 왕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세종 때 굉장히 네. 모든 면에서 나라가 융성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문종이 병약해서 얼마 제위 못하고 승하하셨고 네. 그다음에 단종 세조로 가면서 굉장히 혼미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 순식간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왕조 시대 왕정 때니까 예. 왕이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냐에 따라서 나라의 상태가 바뀌고 백성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국민이 왕인 시대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민주정 공화정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여서 막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을 조금 잘못 뽑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국가기구가 있고 관행이 있고 문화가 있고 또 언론이 있고 시민사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거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맞아요. 근데 순식간이에요. 이게 인간이 권력에 굴종하려는 하는 이 성향 이게 생물학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자가 각성하고 아주 노력하지 않으면 그 본성으로 회귀하는 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예로 든 두 가지 일들, 네. 그러니까 뭐 마약 사건 무마라든가 또는 삼부토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가기구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지? 네. 어떻게 순식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네. 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순식간이에요. 아. 순식간이고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모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권력에 굴종하는 네. 그 속성. 와, 저는 요즘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한 자리씩 한 사람들인데 다 자존심 있는데 권력에 굴종하는 그 마음이 너무 심해. 최근에 와서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나 뭐 여러 청문회나 이런 데서 장관급 공직자, 차관, 뭐 기획관리실장 이런 사람들 와서 답변하는 거 보시잖아요. 네. 어물러물러물 더 바보 신들 같아. 맞아요.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 공무원들이 지난 정부 때도 다 공무원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유. 아니 똑같은 공무원들이에요. 음. 근데 왜 공무원들이 저렇게 바보 신용을 하냐 하면 그게 권력을 거스르면 자기 입지가 위태롭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책임을 묻게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씨처럼 대놓고 하는 사람 빼고는 일반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극우적인 어떤 확신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어물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의를 몇 시부터 했으면 5시 맞아. 시작해서 한 7시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장이 있다가 그 6시 45분에 끝났잖아요. 아 뭐 그때쯤 이런 식으로 어물어물해요. 맞아요. 사람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진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지금 당장 내 자리가 위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순식간에 천박한 수준으로 국가 자체가 천박한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 정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정부도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는 뭐냐?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의 말, 행동, 의사결정 그렇지. 이것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준이 낮고 수준 낮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수준 낮게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그 상황이 되면 그러면 정부 수준이 낮아지고 국가 수준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권력 앞에서 굴종할 수 있다는 이 성향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늘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경계심이 누그러지는 순간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몇몇 예를 들면 그런 아이고. 지금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그렇죠.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네. 수능하면 돼요. 아니 뭐 예를 들면 백혜령, 백혜령 경찰관 마찬가지. 형사과장.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나섬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걸 찍어 누르는 이런 정권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나무인이고 법과 제도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도덕성이든 정치적이든 시스템이든 네.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 성향이나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라고 봐야 돼요. 어리석다니까요. 네, 맞아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삼부토건 문제는 나는 뭐 여기서 얼마든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삼부토건의 주가 동향과 네. 날짜별, 네. 그다음에 삼부토건의 그 사업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해외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네. 라든가 그리고 이제 영부인과 뭐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등등의 우크라이나 관련된 일정과 이걸 딱 맞춰 보면 네. 그 딱딱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의심 안 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걸 저희 매부쇼에서 다 다뤘는데 그럼 의심 다 안 하는 다뤘죠. 게 이상해.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실관계보다 야 이렇게 작은 일에 대통령과 국가 운영의 동선이 맞춰지나? 어머나. 너무 쪼잔한 일이잖아요. 삼부토건 그 대기업도 아니고 거기 뭐 우크라이나에 재건 지원해서 얻어먹으면 얼마 얻어먹겠어요 그거를. 꼼꼼해요. 아니 난 기분이 너무 처참한 거야. 아. 아예 큰 엄청난 돈이 걸린 비리 같으면 네. 와씨 세게 해먹네. 대한민국이 경제도 컸고 MB처럼. 경제도 많이 성장했고 우리나라가 이제 강국이니까 아 부정부패도 이 정도로 해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붕괴할 텐데 이거는 너무 쪼잔해가지고 붕괴하기에도 창피한 거야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 흥분하는가? 김수영 시인의 그런 시가 생각나면서 우리 모두가 너무 작아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기분이 몹시 나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상황들을 딱 맞춰보면 이거 주가 조작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럼요. 그 의심 안 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진짜. 네. 그러다가 겨우 그거 하려고 대통령의 일정을 아니 하는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내가 대통령이야 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 그러면 아무리 나도 돈 욕심 많습니다. 굉장히 그 세속적인 사람이고 그래 보여요. 대통령이면 대통령 다운 규모로 아니 해먹어야지. 내가 대통령이면 아 그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아니, 최욱 씨는 욕심 많아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마치 뭔가를 주가 조작을 위한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정을 이 말이 안 되거든. 대통령은 그걸 모른다니까요.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보고를 받고 그냥 그대로 움직인 거야. 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악한 이게 그렇게 연결되군요. 네, 사악한 자들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판을 그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그 이 인형극 있잖아요. 줄 마리오네트? 매달아서. 네. 네. 그거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럼 완전 바보 같고 멍청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예, 우리 사극에는 그런 권력자가 심심치 않게 나오죠. 근데 2024년도에 그런 권력자가 나온다는 게 말인데요? 100년 후에는 이것도 사극으로 다 나올 겁니다. 아니 근데 국정기획비서관이 코바나 컨텐츠 출신 사람. 그럼요. 와. 이분이 또 주식 전문가고 네. 재산도 많죠. 1년에 재산이 20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정기획비서관은 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등 이런 것들에 다 관여할 수 있는 입장. 소스 알고. 막 아찔하다니까 저는 이런 거 하면. 자기들만의 세상이네. 아무튼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바라보는 유시민 작가는 굉장히 그 참담하다. 너무 잘다. 너무 창피하다. 너무 창피하다. 또 이상한 거 터질 수도 있어요. 더 큰 거. 더 큰 거 터지면 흥분하면서 비평합시다. 요거는 알겠습니다. 흥분하면서 비평하기엔 내가 너무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자 그러면 이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자 보세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이게 돈이 생기는 문제야. 만약에 진짜 주가 조작 한다면 그러면 돈 욕심 있는 누군가가 뒤에서 기획했겠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뭐 마약도 돈 생겨요. 에이 설마 거기까지 간다고? 몇 그러지 맙시다. 사실관계가 너무 안 나왔어요. 아직. 아직까지는요. 이게 왜냐하면 그 마약 사건이 적발된 경위가 확실하게 지금 공개돼 있지는 않고 네.
그럼 세관이 관련돼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네. 세관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마약 반입에 협조를 했는지도 지금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관에서 마약을 이제 압수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 압수한 마약을 다 폐기하도록 돼 있잖아 규정상 보면. 근데 도대체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얼마만큼 압수했으며 그 압수한 마약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장관님,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마약이 유포되거나 우리 사회를 좀먹는 행위를 근절해야 되는 부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의료용 마약일지라도 철저히 관리, 감독, 감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엄 당일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 성형외과에 갔다는 사실을 제가 폭로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박동망 성형외과 진료 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였는데요. 이 진료 시간 이후에 저녁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성형외과 갔었고요. 또 계엄 선포 전 1시간여 전에 황급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해당 그때 당시에 신사역 4번 축에 있는 해당 이 당시에 이 성형외과에 방문할 때 카니발 하이리무진 제가 차량 번호까지도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제보를 했었는데 그 CCTV까지도 보도됐던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3시간 정도면 프로포폴 등의 불법적인 약물 투여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프로포폴 등을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면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지만 또 치료 목적의 사용의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신고한 내용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당일에 50대 여성 환자가 이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신고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0대 여성만 지금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마약 투여 관련해서는 환자의 주민번호, 질병 분류 기호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식약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마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제보에 따르면 이 박동만 성형외과는 소수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인원이 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50대 여성이 몇 년생인지 혹은 주민번호 앞자리가 720902인지 또 50대 여성이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포함한 모든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또 처방량을 단순히 한 개라고 하지 않고 모든 용량을 포함해서 표시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 또 어떤 시술 명목이었는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일지라도 오남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 자료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식약처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개인정보 침해 안 됩니다. 이 사안은 공익적 사안이고요. 의료법 제61조에서 장관께서 직접 지시하시면 충분히 진료기록부 확보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다 주셨습니다. 경찰청장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있는 경우 경찰이 수사하시죠? 예, 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 유명인의 투약 의혹 보도 이후에 내사 들어갔던 적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이게 대정부 질의, 긴급 현안 질의 과정에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직접 수사 지휘권은 없지만 국세본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만 씨가 중국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왔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해주시고요. 이 마약 수사를 정말 전념했던 백혜령 경정 좌천되고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좌천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김찬수 영등포 서장은 대통령실 갔다가 경무관 다셨잖아요.
그거는 뭐 이거는 개인의 그때 어떤 심사위원회에서 개인의 어떤 차장님께서 역량이나 기여도를 보고서 차장님이 추천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단만 확인하시겠죠. 이 최은순, 김진우, 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분들, 또 김충식 씨, 내연남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이번 분에 대해서 신병 확보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수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 차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갑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민특검 제6차 브리핑으로 영등포 경찰서 마약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을 파헤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훈기 의원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세관이나 검찰이 아니고 일선 경찰서 형사팀이 이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마약 국제 조직을 이제 일망타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로폰 110kg, 시가로 치면 5천억 원어치, 그리고 400만의 국민이 1회에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맨 처음 윤희건 청장, 당시 청장한테 보고됐을 때 경찰청장이 매우 잘했다고 극찬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단초는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많은 양의 분량이 사람 몸에 부착해가지고 12차례나 세관을 통과했다. 이게 세관 내부의 조력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경찰은 당연히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보도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도 자료를 서울청에 보고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세관 연루 혐의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는 한편이라는 요 한 줄의 보도 자료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당장에 여러 방면에서 외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김찬수 당시 전 영등포 경찰서장 백혜령에게 전화로 당장 이 사건 브리핑 중지해라. 용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명지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실로 영전을 하고 최근에 경찰 수뇌부 인사에서 경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서울경찰청에서 당장 보도자료 수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브리핑을 연기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영등포 경찰서 형사팀에서 서울경찰청 마약 수사대로 이관할 것을 지시 내지 이첩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왜 서울경찰청 직할부대로 가져오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울경찰청 직할부대로 가져오면 서울경찰청장이 컨트롤하기 쉽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무마하려고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조병로 경무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조병로 경무관은 최해병 사건에 그 멋진 해병 단톡방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조병로 경무관은 백혜령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보도자료에서 세관 연루 부분, 다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데 굳이 이 세관 연루 부분을 빼달라고 본인은 그냥 이야기를 논의한 사건 문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제 현직 경험상 자기보다 2개월 높은 상사가 자기한테 전화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외압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백혜령 경정이 이제 항의를 하고 하니까 결국 백혜령 경정은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에서 지구대장으로 좌천이 됩니다. 이제 세관이 이제 잘못을 범한 주체인데요. 이 세관이 어떻게 잘못했느냐 하면 110kg의 마약이 12차례나 국경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명시적으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불법 사항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이 사건에 총 12명의 그 밀매자들이 있는데 이 12명이 총 다 특정이 됐습니다. 여기 2023년 2월 20일 12명이 특정이 돼가지고 세관 내부의 수사 시스템인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알림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명, 2명에서 총 3명이 2월 22일, 24일 그러니까 알림이 등재된 후에 이틀, 사흘 후에 김해공항을 통과했는데 세관 직원들이 체포를 안 하고 검문도 안 하고 그 사후에 아무런 수사 활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관 나중에 제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세관의 고위 간부한테, 국장한테 당신들 왜 이때 알림이에서 경보가 울려가지고 연락이 갔는데 당신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국장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1, 2, 3등급의 혐의자들이 있는데 3등급이었고 그래서 주범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사를 해가지고 주범들을 잡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주범을 누가 잡았습니까? 세관이 아닌 경찰이 잡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러한 사실들, 그 다음 또 3월 7일 날에는 이 12명을 아피스에 등록을 했는데 7월 5일 날 이 2명이 입국을 했는데 입국 과정에서 몸수색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것 전부고 나중에 경찰은 항상 감시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수사를 하고 동향을 감시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이나 그 기록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제출을 못했습니다. 결국 이 범인들도 나중에 영등포 경찰서 형사팀에 의해서 다 잡히게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보도자료에 세관 연루 사실이 포함된다고 알려지니까 새벽 바람부터 인천 세관의 국장하고 감사과장이 백혜령 경정을 만나러 옵니다. 그 아침 식사를 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보도자료에 문구 하나 빼려고 이렇게 세관의 국장이 이렇게 경찰서 과장을 찾아온 일 봤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관세청장이 그 즈음에 이 세관 사건 수사의 중요 고비마다 3번에 걸쳐가지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핸드폰을 교체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서울경찰청 국감 때 그 연루되는 세관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유심칩을 3개나 가지고 있었다. 예. 또 어떤 직원은 자기 인척, 처제인데 외국 출장 갔다가 들어오는 자기 처제를 에스코트 하기 위해서 비번 날에 보세구역안에 들어가가지고 처제를 데리고 오는 일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보면은 세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마약 밀매자들하고 공모할 수 있다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용산이 막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사건에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외로 이 사건을 맨 처음 검거를 했고 또 12명의 밀매자 신원을 특정한 것은 인천지검이었습니다. 인천지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검사장이 심우정에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하루 만에 2023년 2월 5일에 중요한 범인 1명을 검거했으면 계속 수사를 하면은 자기들이 굉장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스스로 포기를 하고 이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관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 12명 관련자들을 다 이제 비행기 항공편 스케줄 이런 걸 다 검색을 해가지고 1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사가 답보성태했다. 지지부진했다. 1명의 범인도 추가로 검거하지 못하고 그 이후의 범인들은 전부 다 경찰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영장을 신청하거나 혹은 현장 검증을 위해서 이 검거된 피의자들을 호송할 때 매우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나중에 MBC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취재를 해가 알았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 검찰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당장 수사 지휘부서가 바뀝니다. 형사 6부에서 형사 3부로 바뀝니다. 그리고 경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 계좌 추적 영장을 3번이나 줄 기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수상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심우정인데요. 심우정은 이 사건 최초에 당시에 인천지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맨 처음에는 인천지검이 중요한 마약 밀매자 1명을 최초에
세관하고 합동작전으로 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피의자를 특정하는데도 인천세관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날 2월 6일 날 이 사건을 통째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영등포 경찰서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도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갑자기 이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수사 끝.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사건은 검찰에서도 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굉장한 규모가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해결하면은 검찰의 평도 올라가고 직원들이 특진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왜 이것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겠느냐. 이 점에서 이제 의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심우정 총장은 이제 나중에 총장이 되고 나서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하고 윤석열 피고인을 검찰에서 구속 취소했을 때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등 현 시국 혼란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마약 사건을 접고 넘기면은 혹시 뭐 검찰총장으로 보내주겠다는 언지를 받은 것이 아닌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여러분 선라이즈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선라이즈 사건은 이번 마약 외압 사건의 수사 외압 사건의 일종의 전사입니다. 프리스토리, 프리퀄입니다. 이 사건의 구조는 세관의 부패를 검찰이 덮었다. 지금 우리 영등포 경찰서 마약 사건도 세관이 잘못한 것을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덮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라이즈 사건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라이즈 사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라이즈 사건은 2010년 퇴직 세관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회사입니다. 선라이즈 FNT라는 회사로 평택항 도세구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 업종은 뭐냐 하면은 중국으로부터 제3국으로부터 농산물, 마늘, 깨 뭐 같은 농산물을 수입해가지고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을 해서 파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공을 하지 않고 원재료를 경동시장 같은 데다가 대규모로 팝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한 6년 동안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이 불법 수익을 올린 회사다. 그래서 이 회사하고 경쟁업체였던 이성열이라는 분이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소를 하면은 뭘 해야 됩니까? 고소인을 상대로 당신이 왜 고소를 했느냐 하는 고소인 보충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검찰에서는 송삼현, 박찬호라는 윤석열 검찰 사단 이 두 분들이 둘 다 이제 나중에 제주지검장까지 지냈는데요. 제주지검장으로 가서 과거에 경쟁업체다 보니까 이 이성일이라는 분도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소 사건을 3년, 4년 묵혔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분을 결국에는 이성일이라는 분을 거꾸로 구속시켜 버립니다. 이게 전부 다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 윤석열 처고모부 장진호라는 분의 개입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라이즈 회사의 회장이었던 강영임이라는 분이 주변 지인들한테 최인순이 자기가 송파에 살 때 40년 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가 선라이즈 창고를 방문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라이즈의 평택 하치장이 있습니다. 하치장. 여기는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하치장이 도이치모터스에 임대가 되었다. 우리가 임대 계약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세관 공무원들이 이런 진술을 한 녹취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선라이즈 사건에서 세관의 잘못과 비리를 검찰이 특히 그것도 누가? 윤석열 검찰 사단의 일원인 송삼현, 박찬호가 눈 감아주고 오히려 고소한 사람들 거꾸로 구속시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진호, 최은순, 김진우 같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인척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하기를 이번에도 잘못한 것은 세관 직원들이고 그 잘못을 덮은 것은 누굽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병로에 대해서 경찰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합니다. 제가 알기로 감봉을 양정으로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이종호입니다. 이종호가 누굽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공범이라고 알려진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종호가 멋진 해변 단톡방에서 뭐뭐뭐 별 2개 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별 2개를 달 사람이 누구냐? 저희들은 조병로 경무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중앙징계위원회는 굉장히 독립성이 강한 조직입니다. 어지간해서 원부처에서 요구한 징계 양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3단계나 다운시켜가지고 감봉에서 견책에서 계고도 아니고 마지막 불문조치라는 게 뭡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일은 최근 5년에 조병로 경무관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단골 게이트에 단골로 등장했던 이종호와 조병로 경무관의 중앙징계위 인사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징계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의 나침판은 용산을 가리킨다. 여러분, 세상에 윤석열 정권이 대대적으로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에 제동을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 서서 벌은 윤석열 정권의 마약과의 전쟁을 누가 스탑시킬 수 있습니까? 경찰과 검찰, 세관, 중앙징계위원회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기관, 어떤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통제하고 지시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용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라이즈 수사는 놀랍게도 윤석열 검찰 사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김건희 여사의 인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김건희 게이트의 단골 손님인 이종호가 등장한다. 그래서 저희 국민특검은 김건희와 윤석열 검찰 사단이 이 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 사건의 외압,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집니다. 이제는 특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이런 이 배우를 조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향후에 특검으로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